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서해안의 어느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78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끝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베란다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붉고 깊어 보이네요. 요즘은 해가 참 짧아졌지요. 오후 5시만 넘어도 어둑어둑해지는 걸 보면 세월 가는 속도가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사는 손녀가 내려왔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본다고 양손 가득 과일이며 고기를 사들고 왔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 아이가 차를 몰고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며 해안도로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번듯하게 닦인 4차선 도로 양옆으로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예쁜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손녀가 운전대를 잡고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많이 변했지? 옛날에는 여기가 다 뭐였어? 그냥 시골이었나? 저는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변했지.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여기가 예전에는 다 바다였고 갯벌이었다.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땅이라곤 한 평도 없는 그저 갈대만 무성한 펄밭이었어. 손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더군요. 하기야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금 저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가, 저렇게 튼튼한 아파트들이 서 있는 땅이 원래는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저 밑바닥에 다져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손녀를 돌려보내고 혼자 집에 돌아와 멍하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흐릿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에 댄 듯 선명하게 제 심장을 파고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50년 전의 기억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가난했기에 서러웠고 가난했기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저와 제 남편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 견뎌낸 수많은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오던 그 시절. 나라 곳곳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지요. 고속도로를 뚫고 댐을 막고 바다를 메우는 거대한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발전의 뒤편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는 것을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몸뚱아리 하나는 튼튼하다며 웃던 사람. 남을 속일 줄 모르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던 우직한 사람.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를 내뱉고야 마는. 그래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 지금은 곁에 없는 그 사람, 박씨 영감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4년 봄으로 가봅니다. 그때 저는 갓 시집온 새색시였습니다. 27, 남편은 31였지요. 우리는 서울의 어느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신혼이지 숟가락 2개와 이불 1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제대 후 마땅한 기술이 없어 공사판을 전전했고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와 바느질 품삯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와서는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에서 전해지던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자, 우리 서울 떠나자.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
남편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조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해안 간척 사업, 대규모 인력 모집. 일당이 세고 숙식도 제공해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여기 가면 3년만 빡세게 구르면 목돈 줄 수 있대.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모아서 우리 번듯한 내 집 하나 짓고 살자. 남의 새빵살이 그만하고. 남편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차마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몸 뉘일 방 한 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가난이 징글징글하게 싫었습니다. 주인집 눈치 보며 수돗물 아껴 쓰는 것도 지겨웠고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곰팡이 냄새 나는 방도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당신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지요.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넣은 보따리 2개, 그리고 밥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내려간 곳,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덜컹거리며 들어간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객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던 비릿한 갯내음이 기억납니다. 사방은 온통 잿빛 갯벌이었고 저 멀리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둑이 마치 성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어찌나 세게 부는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 위에 판자로 대충 지어 올린 합숙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데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이래도 속은 따뜻하겠지. 들어가 보자.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한바라고 불리는 현장 식당 옆에 붙은 쪽방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 인부로 저는 한바집 주방 일을 돕는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방이라고 해봐야 창문도 제대로 없는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눅눅한 집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벽 틈으로는 바닷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쥐들이 천장에서 운동회를 벌였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습니다. 돈을 모으겠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새벽 4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나르고 질퍽한 갯벌에 들어가 말뚝을 박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바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수백 명 노동자들의 밥을 해대느라 손이 물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해서 제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단한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그곳의 법이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땅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다. 회사가 곧 법이고 십장 현장 감독이 곧 왕이었습니다. 남편이 받아오는 일당은 하루 150원이라고 계약되어 있었는데 막상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소개비, 숙박비, 식비, 작업복 대여료. 심지어 작업 도구를 빌리는데도 돈을 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십장들이 중간에서 떼어먹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표라고 부르는 딱지를 줬습니다. 회사 매점에서만 쓸 수 있는 종이 쪼가리였지요. 그걸 모아서 보름에 한 번씩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제때 바꿔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점 물건값은 시중보다 2~3배는 비쌌고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물건을 외상으로 사다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날이 되어 전표를 정산하고 나면 남는 돈은커녕 빚만 늘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착취야.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어.
밤마다 남편은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등이며 어깨는 멍투성이었습니다. 작업 속도가 늦다며 십장들에게 발길질을 당한 날도 있었고 무거운 자재에 깔려 발톱이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무실이라곤 고작 빨간약 하나 발라주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멍든 어깨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시 서울로 가요. 새빵살이에도 좋으니까 여기서 나가요. 이러다 당신 죽겠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리고 나만 빠져나가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김씨 아저씨, 최씨 동생. 다 착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부서지는 것보다 남의 아픔을 더 못 견뎌 하는 사람. 현장에는 갈 곳 없는 뜨내기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 사업 망해서 도망쳐온 사람, 배운 것 없어 몸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밀려나고 밀려나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간척지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너희들 갈 데 없잖아. 꼬우면 나가라는 식이었지요. 남편은 그들과 어울리며 형님, 아우하며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바집에서 남은 김치 쪼가리나 멸치볶음을 몰래 가져다 주면 그들은 재수씨 고맙습니다. 형수님 최고입니다. 하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순박한 눈망울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짠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비가 오면 공사를 쉬어야 하는데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한다며 십장들이 억지로 인부들을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미끄러운 둑 위에서 돌을 나르던 강씨 아저씨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10m 아래 갯벌로 처박힌 강씨 아저씨는 다리가 부러져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업고 본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차를 내달라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장과 십장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조심하지 않고 일한 본인 잘못이지. 왜 회사 탓을 해? 차 없어. 알아서들 해. 그들은 부상당한 사람을 짐짝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결국 인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리어카에 강씨 아저씨를 싣고 읍내 병원까지 빗길을 뚫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몇 시간 뒤 흠뻑 젖은 채 돌아온 남편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살기였습니다.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봐. 다리가 부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치료비는커녕 해고라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남편의 젖은 옷을 벗겨주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자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짐승처럼은 못 살아. 사람답게 살 거야. 우리가 뭉치면 저놈들도 함부로 못해. 남편은 그날부터 밤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대위라고 불리는 군대 장교 출신의 똑똑한 사람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요구사항이더군요. 일당 인상, 현금 지급, 부상자 치료 보장, 식사 개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바집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에 인부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대.
그러다 사단 나면 어쩌려고 그래? 깡패들이 가만히 있겠어? 저는 가슴이 콩닥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잘못될까봐 깡패들에게 얻어맞기라도 할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그만두라고 모른 척하라고 매달려도 보았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다 가면 안 돼? 왜 당신이 앞장서? 당신 다치면 나는 어떡해? 제가 울며 불며 사정하면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고생시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당신도 더 이상 썩은 보리밥 안 먹어도 되고 우리도 떳떳하게 돈 모아서 나갈 수 있어. 나 믿지? 그 믿지? 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보같이 착한 사람. 남들은 자기 입속 챙기느라 바쁜데 혼자서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미련한 사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차를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혹시나 인부들이 높은 분들 앞에서 시위라도 할까봐 며칠 전부터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남편과 동료들은 그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기 전에 파업을 일으켜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예감한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한바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부들이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호만 기다리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쾅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 대신 작업용 삽을 든 채였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인부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로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입니다. 더 이상 개돼지 취급받지 맙시다.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와! 함성이 식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판을 엎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밥주걱을 든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편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비 내리는 갯벌 위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둑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그들은 거대한 둑을 점거하러 올라갔습니다. 본부 사무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측에서 고용한 깡패들, 일명 감독조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트럭을 타고 몰려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고립된 섬 같은 이곳 간척지에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둑 아래 갯벌에 서서 저 까마득하게 높은 둑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개미떼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벼랑 끝에 선 그 사람. 도망칠 곳도 없는 그 좁은 둑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팔을 걸고 스크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횃불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한 날씨 탓에 그 붉은 불꽃은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마치 남편의 심장 같아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여서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닦아내며 하염없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내리는 비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봄비라고 하기엔 살을 애는 한기가 서려 있었지요.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우리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둑 위에 선 남편과 동료들은 마치 비에 젖은 허수아비들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저 멀리 아래에서도 느껴질 만큼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내려와! 당장 안 내려와!
둑 아래에서는 십장들과 깡패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든 채 둑을 기어오르려다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비탈길은 그들의 접근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고립된 둑 위에서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바집 주방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씨 아지매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새댁 너무 걱정 말어. 남자들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저러다 말겠지.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하지만 아지매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저 둑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본부 사무실 쪽에서 방송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스피커에서 찌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둑 위에 있는 폭도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지금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반역이다. 지금 당장 해산하고 내려오면 선처하겠다. 하지만 계속 버틴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끌어내릴 것이다. 마지막 경고다. 폭도라니요. 반역이라니요. 평생 남의 돈 떼어먹은 적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일한 만큼 돈 달라고 다치면 치료해달라고 밥 좀 사람답게 달라고 말한 것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되고 폭도가 된단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둑 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서로 팔짱을 낀 채 거대한 벽이 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입고 나간 낡은 점퍼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 굶겨 죽일 작정인가 봐. 옆집에 사는 영숙이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측에서 둑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물과 식량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치사하고 비겁한 놈들. 배고픔으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바집에 남아있는 밥과 반찬을 모았습니다. 식은 밥덩어리에 소금을 뿌려 주먹밥을 만들고 쉰 김치라도 물에 헹궈 쌌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고 보자기에 꽁꽁 싸서 머리에 이었습니다. 저와 김씨 아지매, 영숙이 엄마 그리고 동네 아낙들 10여 명이 비옷을 걸쳐 입고 둑을 향해 나섰습니다. 어디가? 둑 입구를 지키던 감독 쪽 깡패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문신을 한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줌마들, 여기가 어디라고 밥을 날라? 저 위엔 밥 먹을 자격 없는 놈들만 있어. 돌아가. 그들이 거칠게 제 몸을 밀쳤습니다. 진흙 바닥에 나뒹굴며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속 주먹밥이 흙투성이가 될까봐 그것부터 품에 안았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죄냐? 김씨 아지매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 보따리를 빼앗아 진흙탕에 패대기 쳤습니다. 하얀 쌀밥이 시커먼 흙탕물 속에 처박히는 걸 보며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밥이 어떤 밥입니까? 남편들 피땀 흘려번 돈 떼이고 빚내서 산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그걸 발로 짓밟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둑 밑에서 쫓겨나 멀리서 남편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때 둑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돌아가. 우린 괜찮아.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돼.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걱정 말고 내려가.
그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는 걸 아내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목이 터져라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춥잖아. 내려와. 제발 내려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노래를 개사한 투쟁가였습니다. 군가처럼 씩씩하게 부르려 애쓰는 그 목소리가 왜 그리도 구슬프게 들리던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간척지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한바집 양철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들겨댔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좁은 방에 모여 촛불 하나 켜놓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밤이 지나가기를. 제발 내일 아침에는 저 지옥 같은 둑에서 남편이 걸어 내려오기를. 하지만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 캄캄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둑 위에 수백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횃불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에 젖은 옷가지를 찢어 막대에 감고 거기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 착취 박살내자.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파도 소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그 장엄하고도 처절한 광경 앞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저토록 간절하게, 저토록 뜨겁게 무언가를 외치는 남편의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빵살이를 걱정하던 초라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사이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전경버스가 라이트를 번쩍이며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을 태운 트럭들도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죽었네. 우리 남편 다 죽었어. 영숙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든 말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둑 아래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경들이 대열을 갖추고 서서히 둑을 향해 조여 들어갔습니다.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포라니요. 총을 쏘겠다는 겁니까? 전쟁도 아닌데 제 나라 국민에게 총을 겨누겠다는 겁니까? 남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횃불을 더 높이 들고 서로의 팔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죽으려면 죽여라.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압해. 명령과 함께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펑, 펑, 펑. 하얀 연기가 둑 위를 뒤덮었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가 콧속을 찔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살려줘! 곤봉이 사람의 뼈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 방패에 찍혀 넘어지는 소리, 둑 아래 갯벌로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의 절규. 저는 미친년처럼 울부짖으며 포위망을 뚫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내 남편이 저기 있어요. 우리 남편 다리가 아파요. 제발요. 하지만 전경 방패에 밀려 넘어지고 군홧발에 손을 밟혔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은 채 저는 흐릿해지는 시야로 둑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횃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깃발처럼 높이 든 그 횃불을 들고 둑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그 사람의 실루엣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횃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마치 우리들의 마지막 희망처럼. 영순아, 나 여깄다. 나 안 죽는다. 똑똑히 봐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깡패 하나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남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붉은 횃불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 비명소리는 최루탄 폭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흙탕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한바집 쪽방이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정신이 들어. 세댁 정신 차려. 김씨 아지매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우리 남편 어딨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아지매가 저를 누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어. 나들. 잡혀갔어.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읍내 경찰서 앞은 이미 잡혀간 인부들의 가족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아이업은 아낙네, 지팡이 짚은 노모. 다들 울면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창살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터져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져 덜렁거렸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박씨, 여보. 한참을 헤맨 끝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에는 피 묻은 손수건을 동여매고 한쪽 눈은 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끌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저를 본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저를 보며 피식 웃더군요. 왔어?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뼈는 안 부러졌어. 그 꼴을 하고서도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는 그 미련한 남자를 보며 저는 창살을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바보야. 이게 뭐야? 집도 싫고 돈도 싫어. 그냥 우리 나가자. 제발. 하지만 남편은 창살 사이로 제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임자. 울지 마. 쪽팔리게 왜 울어? 나. 후회 안 해. 어젯밤에 우리가 횃불 들었을 때 봤지? 그 불꽃. 진짜 예뻤지 않냐? 내 평생 그렇게 가슴 뜨거웠던 적은 처음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말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다시 그 둑 위로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갈 사람이구나. 내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싸움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엄에 관한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퉁퉁 부은 그의 손등에 제 뺨을 비비며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멋있었어. 최고로 멋있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 나와서 나랑 밥 먹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 후로 지난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주동자들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들을 업무 방해와 폭력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 탄원서를 쓰고 읍내 시장통을 돌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빨갱이 마누라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장 상인들도 우리의 끈질긴 호소와 피멍, 뜬 눈물을 보며 하나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분들이 써준 꼬깃꼬깃한 탄원서들이 모여 산더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치장에서 나오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무심하게 맑았고 경찰서 앞 은행나무 잎들은 샛노랗게 물들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보낸 6개월이라는 시간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6년, 아니 60년보다 더 긴 세월이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은 나 금방 나간다. 걱정 마라 큰 소리 쳤지만 점점 야위어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으니까요. 드디어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입고 들어갔던 작업복 대신 제가 넣어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헐렁할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움푹 패인 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당하던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진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공 같은 양반아.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제 타박에 남편은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간 따끈한 두부를 입에 넣어주자 남편은 그걸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키더군요.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고생했지? 두부 맛 좋다. 이제 진짜 살 것 같네. 그 투박한 손의 감촉, 그날 맡았던 남편의 냄새. 퀴퀴한 땀 냄새와 섞여 있던 그 알 수 없는 그리움의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맴도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짐을 싸서 서울로 아니면 고향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간척지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끔찍한 땅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나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또 잡혀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펄쩍 뛰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둑, 그날 밤 자신이 횃불을 들고 섰던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 저 둑 내가 돌 나르고 흙 쪄서 만든 거야. 저기 내 피가 섞였고 내 땀이 배었어. 도망치듯 떠나면 평생 패배자로 살 것 같아. 내 손으로 끝을 보고 싶어. 저 갯벌이 진짜로 땅이 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결국 저는 남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객지에 눌러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장의 공기가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자 동료 인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자를 벗어 인사를 했습니다. 십장들도 심지어 그 악독했던 감독들도 남편 앞에서는 함부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횃불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자존심이 남편을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남편은 정말로 그 공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바닷물이 갇혀 거대한 호수가 되던 날, 남편은 둑 위에 올라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했던 가난과 싸워 이겨낸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낸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후로 5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산이 5번이나 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질퍽한 갯벌은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금기 가득한 황무지였던 땅이 몇 해 지나니 갈대밭이 되고 또 몇 해 지나니 누런 벼가 익어가는 황금 들판이 되더군요. 가을이면 끝도 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벼 이삭이 바람에 춤을 추는데 남편은 그 풍경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임자, 저것 봐라. 저 쌀 한 톨 한 톨이 다 우리 땀방울이다. 우리가 굶어가며 만든 땅에서
이제 온 국민이 배불리 먹을 쌀이 나온다. 이만하면 우리 인생 헛산 거 아니지? 어디 그뿐인가요? 그 들판 위로 다시 도로가 뚫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숲을 이루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의 현장을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척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도로 공사 현장으로 평생을 노가다라 불리는 막노동판에서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땅 투기다 뭐다 해서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눈치 빠르게 처신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직하게 일만 하는 내 남편은 평생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우리 네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빠듯했으니까요. 약속했던 번듯한 2층 양옥집은커녕 낡은 시형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은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당당했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다. 하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 번 돈은 한 푼도 없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 그게 진짜 돈이다. 그 덕분인지 큰아들은 성실한 회사원이 되었고 작은 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명절에 내려와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아버지 존경합니다라고 말할 때면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면 지난 세월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혹사시킨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은퇴를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5년 전 남편에게 덜컥 병이 찾아왔습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마스크 한 장 없이 시멘트 가루와 돌가루를 마셔댄 탓이겠지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 이제 우리 좋은 시절 왔잖아. 손주들 재롱도 더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지.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남편은 저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지만 50년 전 그 둑 위에서 저를 안심시키려 흔들던 그 손과 똑같았습니다. 영순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가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고생만 시켜서. 약속했던 2층 집도 못 지어주고. 그런 소리 말아요. 나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살았고 당신 덕분에 나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았어. 당신은 내 영웅이야. 제 말에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열심히 산 거지. 임자, 그거 기억나? 우리 처음 간척지 왔을 때 당신이 해준 주먹밥. 기억나지? 쉰 김치 씻어서 넣은 거. 내 평생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 천국이 있다면 가서 그 밥 한 번 더 먹고 싶네. 알았어. 내가 가면 도시락 싸들고 갈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단했던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숙제를 다 끝낸 학생처럼 말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은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앞자리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박씨, 밥 먹어. 습관처럼 부르다가 화들짝 놀라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남편은 떠난 게 아니라 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처럼 날이 좋은 날이면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바닷가 공원으로 나옵니다. 잘 닦인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이 단단한 보도블록 아래 저 높이 솟은 아파트의 기둥 속에 내 남편의 땀과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저기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미래가 있다고. 젊은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시대를 건너오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50년 전 그 비바람치던 둑 위에 섰던 저희 부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맨주먹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미련한 뚝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위인도 아니고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것을요. 가끔 손녀딸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그럼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하고 말고. 대신 다음 생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양반 호강시켜 줄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그 말을 하면 손녀는 깔깔깔 웃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그 곰 같은 남자, 내 평생의 동지, 내 사랑 박씨 영감. 오늘따라 그 양반이 유난히 보고 싶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주책 없이 흐릅니다.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 남길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하시면서 서로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니까요.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남은 생 남편이 남겨준 이 땅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남편도 여러분의 안녕을 빌어줄 겁니다. 제 긴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